안녕하세요,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바쉐론 콘스탄틴, 모델은 오버시즈 듀얼 타임입니다. 시계 브랜드 중에서도 하이엔드는 굉장히 많죠. 하지만 그 많은 하이엔드 중에서도 아주 공고하고 객관적으로 만인의 인정을 받은 브랜드를 3개만 뽑자면 보통 파텍 필립, 오데마 피게, 바쉐론 콘스탄틴을 뽑습니다. 여기다가 2개를 더 추가한다면 브레게와 랑에까지 포함이 되겠네요. 운이 좋게도 오데마 피게를 제외하고는 한 번씩은 만나봤어요. 파텍 필립은 월드타임, 브레게는 마린, 랑에는 1815, 마지막으로 바쉐론 콘스탄틴은 오버시즈. 하이엔드다 보니까 평가를 내리기 조심스러운데요.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이엔드에 대한 환상을 가질 필요는 없다. 역사와 헤리티지 컴플리케이션 브랜드를 떼고 순수하게 시계 자체의 퀄리티, 만듦새만을 본다면 럭셔리급 브랜드에서도 충분히 비빌만한 브랜드들이 있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출생연도가 1755년입니다. 246살, 롤렉스가 고작 116살, 오메가가 173살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역사상 가장 오래된 워치메이커이자 하이엔드를 대표하는 브랜드인 바쉐론 콘스탄틴, 스틸 스포츠라는 새로운 문을 연 개척자 중에 하나인 오버시즈를 리뷰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2 브랜드인 파텍 필립과 오데마 피게를 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편의를 위해서 파텍 필립은 PP, 오데마 피게는 AP, 바쉐론 콘스탄틴은 주인공이니까 바쉐론으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틸 스포츠의 등장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1970년대 스위스 시계 시장은 암울했어요. 특히 하이엔드는 미래가 깜깜했어. 마치 배트맨의 고담시 같이. 금빛 드레스워치는 올드함의 상징이 되어버렸고, 세이코 시티즌을 앞세운 일본이라는 쿼츠 빌런의 등장에 사람들은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기존의 브랜드가 가진 헤리티지가 지겨워진 데다 세계적인 경제 호황은 끝이 났고 다이버를 기반으로 신흥 럭셔리 브랜드들이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중이었습니다. 하이엔드 브랜드의 메리트는 점점 줄어갔어요. 너무 고였거든요. 영웅이 필요했어요. 진보나 진화 수준이 아닌 파괴나 혁신 수준의 무언가가 필연적으로 등장해야 했습니다. 하이엔드 중에서 제일 먼저 움직인 브랜드는 AP예요. AP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원했어요. 클래식하고 보수적인 드레스워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전설이 되어버린 시계 디자이너 젠타에게 전화를 걸어요. 살아생전 인터뷰 크리에이팅 룰즈를 읽어보면 스틸 스포츠의 등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거든요. AP는 젠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 없던 스틸 스포츠 시계를 만들어줘. 이 전화 이후로 2년 만에 역작 로얄오크가 탄생하고 지금 AP의 밥줄이 되었죠. 로얄오크가 브랜드인 줄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시계 관련 행사가 끝나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던 젠타에게 PP가 와서 한마디를 건넵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서 쓱싹쓱싹 5분 만에 만들어진 게 노틸러스예요. 노틸러스가 스틸 스포츠 중에서 가장 높은 프리미엄이 붙은 걸로 아는데 거의 1억 근방까지 올라가지 않았나요? 여기에 비하면 롤렉스 프리미엄은 애교 수준이죠. 각설하고 IWC의 인제니어, 불가리의 옥토를 마지막으로 젠타 할배는 돌아가십니다. IWC는 인제니어를 왜 단종시켰을까? 이런 루머가 돌기도 했어요. IWC가 인제니어 디자인을 제니스에 팔았고 디자인을 이어받아 만들어진 모델이 데피랩이다. 현재 젠타 아주작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죠. 쇼파드, 베렐로스, 위블로, 모리스 라크로와 지라드 페르고. 바쉐론도 손 놓고 있을 수 없었어요. 이미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바쉐론만의 스틸 스포츠 역시 등장해야 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바쉐론은 PP나 AP처럼 젠타에게 요청하지 않았고 하이색이라는 젊은 디자이너에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오버시즈의 기원인 투투투가 만들어져요. 물론 이 젊은 디자이너가 젠타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투투투는 젠타 디자인의 특징을 전부 가지고 있거든요. PP의 노틸러스, AP의 로얄오크, VC의 오버시즈. 이 3개의 모델은 한데 묶여서 더 홀리 트리니티라는 별칭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투투투가 만들어질 때 젠타가 참여하지 않았냐라는 루머가 굉장히 오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바쉐론의 태도가 애매했는데 바쉐론은 적극적으로 이 루머를 부정하려고 하지 않았어. 더 홀리 트리니티 중에서 가장 헤리티지가 부족하기도 했고 인기나 시장 가치도 제일 낮은 상황에서 PP나 AP와 같이 묶여서 손해볼 게 없었으니까 이게 좀 아쉽네요. 바쉐론이 PP나 AP에 묻어가야 할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오버시즈는 로얄오크와 노틸러스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린 편이에요. 로얄오크가 72년생, 노틸러스가 76년생, 오버시즈는 96년생으로 거의 삼촌뻘이네. 리치몬드 그룹이 1996년 바쉐론을 집어삼키면서 돈줄이 필요했는데 바쉐론에도 로얄오크 같은 얼굴 마담이 필요했던 거지. 그래서 만들어진 게 투투투를 기반으로 1세대 오버시즈가 나옵니다. 지금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죠. 캐주얼하고 엘레강스한 느낌을 원했다고 해요. 2세대가 2004년에 현행과 비슷한 케이스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지만 개인적으로 2세대는 다이얼과 인덱스가 정말 못생겼어요. 2016년 3세대가 나오는데 그것이 지금 리뷰하는 이 모델입니다. 오버시즈는 짧은 역사를 가졌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춰 페이스리프트를 굉장히 빠르게 거치면서 현행 오버시즈는 정말 잘 빠진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단지 조금 늦었다 정도?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다이얼입니다. 오버시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색은 단연코 청판이죠. 현재 청판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웨이팅이 걸려있다고 하네요. 다이얼은 정말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만들기 어렵고 고가인 다이얼이 에나멜 다이얼입니다. 1000만원 아래에서 에나멜 다이얼은 구경조차 할 수 없어요. 하이엔드 중에서도 고가 라인으로 넘어가야 에나멜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오버시즈의 청판 다이얼은 분명 썬네이 다이얼이지만 에나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처음 이 다이얼을 보시면 썬네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오묘해요. 대부분의 썬네이 다이얼은 굉장히 거칠고 세밀하지 못해서 빛에 고르게 반응하지 못해요. 다이얼이 빛을 만나는 순간 어떤 부분은 빛을 강하게 흡수하고 어떤 부분은 빛을 강하게 튕겨냅니다. 이 격차가 굉장히 크고 거칠어서 썬네이 다이얼이 시계를 더 추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오버시즈는 썬네이 다이얼인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 고른 밀도를 가지고 있어서 마치 빛을 머금는 에나멜처럼 보이게 합니다. 다이얼이 빛을 은은하게 흡수해서 이 빛들이 도망가지 못하고 다이얼 내에서 돌아다니다가 다이얼 안에 있는 수많은 라인들과 만나면서 빛을 발산해요. 그래서 다이얼 안에 흰색 라인들이 빛나요. 이게 뻥인 것 같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이건 정말 자세히 보셔야 돼. 예술이에요. 예술. 여기 보세요. 보이십니까? 제가 인위적으로 LED를 쏘거나 보정으로 조작한 것 절대 아닙니다. 바쉐론에는 기분 나쁜 별칭이 하나 있어요. 올드킹. 이런 오명을 갖게 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퀄리티 컨트롤도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다이얼 곳곳에 하이엔드가 보여줘서는 안 되는 하자 부분이 많아요. 저도 접사를 해보면서 놀랐는데 하이엔드도 사람이 만드는 거고 실수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 정도는 선 넘었지. 오전, 오후 핸즈의 페인팅은 거칠게 흘러넘쳤고 라인은 삐뚤어졌으며 분인덱스 스틸의 마감은 여기저기 상처 투성이인데다 GMT 핸즈 9시 데이트 핸즈의 마감의 흐트러짐이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퀄리티가 엉망입니다. 물론 제가 과한 기준을 적용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바쉐론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거친 인덱스 마감은 QC 담당자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QC 부분에서 이렇게 어필한 게 오메가가 마지막이었는데 바쉐론에서 다시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노틸러스, 로얄오크, 오버시즈 중에서 얼굴 하나만큼은 오버시즈가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퀄리티가 이렇다면 더 이상 좋은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겠네요. 베젤은 말테크로스 문양이 포함된 톱니 바퀴 베젤입니다. 젠타 디자인을 가진 시계들은 이 톱니의 개수 혹은 베젤의 각이 다 다른데요. AP의 로얄오크가 8개의 각, 위블로가 6개의 나사, 그리고 오버시즈도 원래는 8개의 베젤을 가지고 있었는데 3세대로 오면서 6개로 심플하고 세련되게 변했습니다. 케이스는 젠타의 규칙을 따르고 있어요.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의 통합. 이것으로 인해서 젠타 디자인을 가진 시계는 일반적인 시계보다 더 크게 보여야 정상이에요. 러그와 러그 사이의 빈 공간까지 시계 사이즈에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오버시즈는 왜 이렇게 작아 보일까? 러그가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150m 방수를 지원하고 항자성은 기본, 두께는 12.8mm로 17cm인 제 손목 위에도 잘 어울리지 않나요? 요즘에 리뷰하는 시계들이 거진 럭셔리 이상급이라 그런지 무브먼트 피니싱을 봐도 큰 감흥이 없네요. 여러 브랜드의 무브 피니싱을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전에 리뷰했던 그랜드 세이코와 비교해서 큰 차이를 느끼긴 어렵습니다. 이것은 PP의 월드타임, 이것은 랑의 1815의 무브먼트. 영상에는 어떻게 보여질지 모르겠는데 랑의 피니싱은 입이 딱 벌어질 정도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요. 무브먼트는 칼리버 5100, 60시간의 리저브, 순금 로터. 오버시즈의 브레이슬릿은 혁신적이죠. 정말 잘 만들었어요. 아주 간편하게 브레이슬릿을 탈착할 수 있고 길이 조절도 별다른 작업 없이 그냥 당기면 늘어납니다. 고무처럼요. 그리고 브레이슬릿에 발린 브러싱은 장난 아니에요. 롤렉스 마감에 굉장히 높은 평가를 했는데
이거 보다가 롤렉스 브러싱 보니까 아예 다른 차원임을 알 수 있거든요.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서브마리너입니다. 오버시즈는 구매 시에 러버와 가죽줄이 포함돼요. 이거는 좋죠. 소비자 입장에선 좋아. 그런데 바쉐론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필하고자 하는 건 우리 노틸러스한테 못 비벼, 로얄오크한테도 안 돼, 대신에 줄 2개 더 줄게, 가격은 못 낮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라면 이런 건 지양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줄은 별도로 사게 하고 가격 경쟁력을 갖추거나 아니면 다이얼 퀄리티를 더 올리거나. 제가 이 시계를 처음 손목에 올렸을 때 가슴이 답답할 정도의 큰 울림이 다가왔어요. 인간이 스틸로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이지 않을까.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